안녕하세요. CM벤처 파트너스 임규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좀 창업을 생각하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전에 알아야 할 시드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지속 경영이 가능한 창업을 꿈꾸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비전이 있는 그 예비 창업자들 경우는 IPO나 자기 자식 나름대로의 엑싯을 원하는 그런 창업을 꿈꿀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죠. 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자본금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창업의 생태계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역경도 딛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투자 관점에서의 이 창업의 경로를 제시한 좀 인터넷에서 발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폐업하고 그리고 지속 경영 가능한 이런 기업의 사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이 필요해서 뭐 소액이라도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족론, 뭐 정부론 해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들을 끌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기를 하면서 그 하고자 했었던 그 사업들, 연구 개발이라든지 BM 개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대로 안 풀리면은 계속 버티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피보팅을 하면서 어, BEP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내 지출이나 수입이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지속 경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BM을 운영하고 또 외주 개발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서 지속 경영이 되면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IPO나 엑싯을 꿈꾸게 될 테고요. 그러지 않게 되면은 이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런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업이 가는 과정이 또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창업의 경로라는 거는 이 굴레 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고민하고 또 팀도 구성하고 조직도 운영하고 자금에 대한 유치도 계속 하면서 BM을 개발하고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도 성장하게 되고 또 때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지속 경영 가능한 상태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IPO를 꿈꾸는 부분이 이 창업 생태계에서 원하는 어떤 창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은 정말 힘든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버텨야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성취감도 얻을 거 어떤 그 고뇌에 쌓이는 그런 반복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면서도 한번 도전해 볼 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이런 도전, 우선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창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생태계에서의 그 창업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둬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우리 보면은 뭐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투자사를 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시드 단계에서의 초기 투자를 그 메인으로 하고 있는 투자사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뭐 그 가족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친구리 뭐 이렇게 그런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그 외에는 엔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을 개인적인 투자자를 얘기할 텐데 우리 그 창업자 자체를 그 좋은 가치로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창업자의 아이디어의 그 미래 가치를
좋게 봐서 투자를 하는 제일 첫 단계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엔젤 또는 엔젤 클럽이라고도 보는데 요게 특징은 이런 엑셀러레이터나 그 벤처 캐피탈보다는 지금 간소화된 의사결정 구조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그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간단한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있어서 이 엔젤들이 좀 더 위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 좀 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창업자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잘 그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엔젤의 의견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엔젤들의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른 투자사에 비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의 열정이라든지 이 아이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젤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적격 전문 엔젤이라는 것도 있고 엔젤 클럽이라는 그 정부의 인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초기에 투자받는 때에 이제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엔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단점은 이 계약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의 투자 생태계에서 노멀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이런 불리한 계약을 통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에 리스크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보다 이제 우리 기업이 잘 성장됐을 때 이 엔젤들 간의 어떤 의견의 조율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투자사에 비해서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건데요. 이 엑셀러레이터는 이 우리 같은 이제 시드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엑셀러레이터가 시리즈 투자까지 우리가 같이 하는 경우들도 큰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의 특징은 이 VC보다 간소화된 의사결정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초기 창업자 중심의 투자로 VC와는 좀 다른, 좀 더 간결한 그 검토 방식이 그 좀 VC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엔젤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 검토를 할 텐데요. 단적인 예로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에서의 시드 투자로 봤을 때는 거의 매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에서 봤던 이 대표의 열정이라든지 아이템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고려사항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특정 A씨들의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R&D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기업을 스케일업 하는 경우도 역할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엔젤도 마찬가지예요. 엔젤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그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엑셀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뭐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거에 대한 그 가중치가 조금씩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A부터 시리즈 C까지 어, 이런 벤처 캐피탈에 이제 후속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VC들은 이제 우호적이라고 해도 그 좀 더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랑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재무제표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벤처 캐피탈들은 각각의 주택에 투자하는 그 분야들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마다 다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관심 영역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 벤처 캐피탈에 그 접근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추가적인
그거의 규모에 맞는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런 투자자들과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부는 이제 이런 IPO를 염두에 두는 대부분이 이 계약서 작성이 점점 갈수록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투자하기 전에 그 검토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면은 뭐 굳이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투자 생태계에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제 강의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창업의 경우에는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강의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꼭 투자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우리 그 같은 팀원들끼리 매출을 잘 조기에 일으켜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창업의 목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창업들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창업을 받아서 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투자를 안 받은 상태에서 또 우리가 창업을 잘 이끌어내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투자를 꼭 받아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인가? 이거를 미리 그 창업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창업자는 꼭 투자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투자를 받아야지 꼭 성공한 기업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꼭 투자를 받아야지만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랬을 때에는, 그럼 투자자는 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지? 나는 이 투자의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그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 외에도 꼭 투자를 받아야지만 정책 자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에서의 대출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보 R&D를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개인들의 그 자금들을 확보해서, 초기 자금만 확보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모델도, 그러니까 창업의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엔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 생태계 안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는 왜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향후에 무엇을 바라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드리는 얘기는 결국은 엔젤, 뭐,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은 우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창업된 아이템은 향후에 얼마나 이 미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의 회사의 비전은 뭘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 가치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기업 가치를 향후에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팡이라든지 뭐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기업의 가치가 뭐 1조 가치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 창업한 후에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고 향후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제 이 포인트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 이 창업 생태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고민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나는 지금 창업을 하고 충분히 나는 성장할 수 있어. 향후 뭐 10년 후에 좀 느리긴 하지만 좀 더 탄탄하게 성장을 하면서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이런 성장도 되게 훌륭한 성장입니다. 이 자체로도 되게 좋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투자 생태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좀 빠른 성장. 우리는 얼마만큼 성장을 함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J컵으로 성장을 한다. 이제 이 투자 생태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내심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포인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돈만 충분히 있으면 이 재정적인 조달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한다면은 이 투자 생태계에서 정말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 창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좀 탄탄하게 갈 거야. 라는 모델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가 뭐 엔젤에 투자든 엑셀러레이터 투자든 그 투자를 받은 다음에 난 끝났어. 이 자금만 있으면은 나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보다는 나는 후속 투자를 얼마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받은 투자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빠르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크게 성장하는 모델하고 좀 다른 모델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받은 자금이, 향후 뭐 1년 또는 뭐 6개월 런웨이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장 모델은 뭘까? 이런 성장의 모델이 있을 때 이 투자 생태계에서는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자금적인 부분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가 항상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받은 투자금을 사용하면은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나는 또 얼마나 성장을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계획에 녹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투자 생태계에서 좀 더 성공적인 그 창업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보여준 이런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지속 경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장 모델을 가질 수 있는 이 순환 이 창업에 대한 일생을 이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창업자, 이 대표님은 정말 많은 또 고뇌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역경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높은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빠른 추진력을 가져야지만 특히나 이 투자 생태계에서의 창업 생태계에서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만큼 힘든 일이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투자에서의 기업 가치는 그럼 뭘까? 이거는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함에 있어서는 자금적인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뭐 R&D 이 정책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보나 기보에 대한 정책 자금 그리고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재정적인 그 조달 자금 중에 투자는 하나일 뿐이다. 근데 이 투자 생태계를 가려면은 정말 힘든 역경을 가져야 되고 큰 꿈을 그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재무적인 조달 계획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대신에 나는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좀 더 큰 돈이 때에 맞춰서 조달이 돼야 된다. 충분히 나는 그걸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의 생태계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그럴 때는 이 기업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이 기업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기업의 성장의 척도를 이 시장에서 서로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많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이 프리머니 밸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단계를 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 프리머니 밸류이고,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로 큰 척도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이제 포스트머니 밸류도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창업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을 할 텐데, 이 자본금과 기업 가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본금이 커야지 뭐 기업 가치가 커지고, 이 투자 생태계에서,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본금과 기업 가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이슈는 그 팀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 그리고 뭐 기술적인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이 프리머니 밸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크게 영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초기 자본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 자본금을 고려하지는 거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면 투자에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기업 가치를 뭐 100억 가치로 뭐 10억을 받았어요. 물론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것에 우리 기업 가치의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판단이 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기업 가치를 좋게 받았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에서 좋은 투자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는 것보다는 좋은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포인트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투자 유치에서의 기업 가치는요,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업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투자 생태계에서는 뭐 우리가 이런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금액보다는 결국에는 이 투자자와 창업가 간의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는 내 기업 가치를 뭐 10억의 가치로 쳐주는데 어떤 기업 가치는 뭐 20억의 가치를 쳐주더라. 어떤 기업 가치는 뭐 50억의 가치를 쳐주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거래를 하게 되면은 협상에 의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상장 주식처럼 언제 어디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비상장 기업의 가치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오르는 부분의 성장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지게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산정에서의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투자사와 창업 간의 협의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투자사와의 얘기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정해지는 걸로 우리가 투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가 입장에서 어, 내 기업 가치를 얼마로 그러면 얘기해야 되느냐? 뭐 내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면은 어떻게 산정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정답은 없습니다. 딱히 시장의 경제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보통 마일스톤을 가지고 한번 대표님이 아니면 창업가가 따져보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 매출 예상표, 우리가 향후 5년, 7년에서의 내 매출 또는 아니면 영업이익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PO 계획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막 창업을 했는데 이제 언제 IPO를 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이 IPO 계획은 보통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드단에서 우리가 큰 꿈을 뭐 갖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어떤 비전이나 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정말 처음부터 창업가가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투자를 받으실 때 뭐 엔젤이든 엑셀러레이터든 그런 어떤 심사역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기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의 IPO에 이미 진입한 회사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그리고 그리고 비전을 세울 때에 야, 난 정말 글로벌의 이 회사처럼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럴 때 이제 고려할 때 또 대표님의 지분율을 계속 다일루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엔젤이나 좋은 심사역, 엑셀러레이터 투자자의 관점에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가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가 결국에는 이 투자 생태계에서의 그 창업자들이, 대표님들이 가져야 될 그 고민이 될 거고요. 이것들은 계속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 생태계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투자 유치의 사이클에서는 뭐 이제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그림을 보시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결국엔 내가 잘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잘 무난하게 겪으면서 이 처음에 이 자본금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시드 투자 그리고 3A 그리고 시리즈 A, B, C까지 이렇게 우리가 A커브를 그리면서 무난하게 성장이 됐을 때 우리가 IPO에 달성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투자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일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결국엔 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시켜주기 위한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또 이렇지는 않죠. 중간에 데스밸리가 여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뭐 시리즈 A를 받은 다음에 또 데스밸리를 겪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또 브릿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그리고 앞에서의 그 기업의 일생에 대한 그 표에 계속 반복된 복합적인 그런 기업의 경영의 그 순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각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전을 갖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자 생태계에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창업을 하시는 것들을 좀 저는 미리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 강의의 좀 핵심 부분인 건데요. 요게 또 제가 예전에 그런 인터넷에서 발췌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의 그 아주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타트업 10개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좀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 생태계에서 나는 어떻게 한번 이 창업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업가의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독특한 아이템을 찾아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더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 그거가 또 투자에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그 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들이 정말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것, 뭐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지금 없다는 것, 시장이 그만큼 있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시장 등이 갖추고 있는 그 아이템에서 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한 아니면 좀 더 독특한 아이템을 찾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인트를 갖는 게 또 투자를 받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있는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는데 기존의 아이템보다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십계명은 투자를 받은 돈은 비고 아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자금 자체도 재정적인 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항상 언제 이 자금이 끊어질까, 떨어질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돈은 이고 아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안 쓰란 얘기는 꼭 그 투자받은 돈을 써서 성장하는 데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써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몇 억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이것도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쓰는 거는 나중에 반드시 또 다른 데스밸리가 올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라라는 말에서 이제 드리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심이 아닌 미션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가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야심 그 자체로 이 야심이라는 건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렴풋이 생각만 해서 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3년, 뭐 처음에 1년, 그리고 그 다음 2년, 3년에 대한 계획의 미션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인력도 고용하고 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이런 부분에 그런 미션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다양한 구성원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학도들이 이제 세 명이 모여서 진짜 다 개발을 잘하는 친구 세 명이 모여서 난 정말 우리 셋만 모이면은 어떤 거든지 잘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템을 개발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만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재무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누구는 비즈니스 기획을 또 잘해야 되고, 누구는 뭐 제품 개발, 뭐 때문에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테고, 뭐 이 세 명이 다 할 수 없으면은 어드바이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시장에서 좀 진입하는데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공학도이면, 뭐, 세 명 다 공학도이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리어는 어떻고, 뭐, 전공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세 명 다 뭐 개발을 하겠다. 세 명 다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 역할 분담을 잘 해서 뭐 어드바이저나 뭐 이런 부분에 그 어떤 네트워킹을 잘 꾸려서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하루에 매일 100통을 보내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투자자를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일 100통의 뭐 메일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와 맞는 투자자를 찾아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협력사를 찾기 위해서 뭐 매일 100통을 보내라. 아니면은 뭐 좋은 어드바이서를 찾기 위해서 매일 100통을 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찾아가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 뭐 우리 실험실 안에서 그냥 뭐 세 명이서 뭐 투탁투탁 뭐 이렇게 제품 개발하고 이렇게 시장을 이제 찾아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 투자자를 찾던 아니면은 어드바이서를 찾던 그리고 아니면은 뭐 협력사를 찾던 이런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 스타트업의 99%는 실패한다. 우리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처음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뭐 연습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99%는 실패한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어차피 이 창업가들은 그 자체로도 존경받을 만하고 그 자체로도 초보자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얼마나 시장에서 피보팅 하면서 추진력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팀들도 많죠. 근데 그 실패에 의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뭐 자괴감을 갖거나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어려운 고비를 이럴 때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도 알고 있고요. 주변에 그 많은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절대로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노력하시고 안 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조기에 폐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삶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노력은 필요하다. 근데 안 되면 정말 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 빨리 또 접는 것도 그리고 또 다른 또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현명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의 과정에서 특히나 이 투자 생태계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 변치 말아야 될 것이 꼭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사든 협력사든 하루아침에 모든 거를 다 꿰뚫고 뭐 바로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협력하는 일은 없거든요. 저희도 갑자기 투자를 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신뢰의 부분입니다. 이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남에 있어서 그 대표님의 어떤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피보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모든 걸 오픈해 주는 부분, 이 가까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뭐, 너무, 이게 도덕적인 건 중요한데, 보장되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리고 뭐, 보수적인 거는 중요한데, 너무 위축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에는 이 투자사와 창업가들의 그 쌓여가는 부분이 결국 신뢰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투자자는 쉽게 신뢰가 쌓이는데 어떤 투자자는 내가 많은 모습을 보여줘도 신뢰가 안 쌓이더라. 이거는 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신뢰가
이 창업자들한테만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창업자와 투자자 서로 간에 쌓여가는 것이 결국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창업가를 대할 때 신뢰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창업가들도 투자자를 만날 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이 가족이 아닌 스포츠 팀처럼 운영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팀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다양성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맥락일 텐데요.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됨에 있어서 결국 노력을 요구하고 그 팀원에 있어서 그리고 역할을 요구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쨌든 내가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좋은 노력을 할 때에 또 대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결국 미래 가치일 텐데, 우리 같은 투자사가 그 창업팀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듯이 결국 초기에 모인 이 팀들은요, 결국 미래 가치를 같이 품고 꿈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 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좀 막연한 꿈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어떤 미션을 갖고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럴 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거거든요. 어떤 노력을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한 대가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될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스포츠 팀처럼 잘 어우러질 때, 이 조직들이 잘 운영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게 대부분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라. 실제로는 너무 빨라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막 뜰 때, 야, 내가 저 아이템 3년 전에 생각했는데, 뭐, 5년 전에 생각했는데, 뭐,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생각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행동에 옮기고 어떻게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빨리 시장에 진입해서 시기상조해서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또 실패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아이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그 시장하고 같이 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틀 안에 갇히고 어떤 뭐 그 조그만 창고 안에 갇혀서 무작정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바라보는 느낌을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지금의 이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출시해 주는 거,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그게 결국 시장 진출에 적기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만들었는데 시장에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이건 너무 빨리 들어간 거고요. 내가 이미 만들었는데 이미 시장에서 잘 하고 있어. 경쟁이 막 치열해. 이것도 너무 늦게 시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진입해야지 남들보다 좀 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시기를 알려면은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 맞춰서 내 기업을 키우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퍼스트 무버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퍼스트 무버를 원하는 거지, 뭐 세계 최초로 뭔가 만든 것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들을 원하는 투자사는 또 따로 있죠.
그런 큰 규모를 갖는 뭐 투자사가 있을 텐데, 이 노멀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내가 세계 최초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이 시장에 맞춰서 내가 처음 움직이는, 그리고 시장의 적기를 고 아이템을 시장 진입시키는 거. 그게 결국에는 퍼스트 무버다.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그리고 그런 팀을 투자사는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힘든 투자 생태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지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 창업팀들이 좀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을 좀 10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주요 골자를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좀 번외로, 요거는 스타트업 레시피라는 그 투자 업계의 그 좀 여러 가지 접지책이 있는데, 제가 뭐 그냥 저는 그냥 일반 구독자일 뿐인데요. 뭐 1년에 한 번씩 이게 정리를 해주는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을 알아야 된다. 내 아이템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가 어떨까? 그렇게 그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투자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22년도, 뭐 23년도, 24년도 요것들의 좀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위부터 8위까지 뭐 이게 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 투자 금액이나 아니면 투자를 받은 창업팀의 개수들을 좀 종합했을 때 이 스타트업 레시피의 자료를 보고 22년도의 투자 트렌드는 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투자 생태계가 좀 열악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이 내용을 보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투자 건수든 투자 금액이든 25년도부터 우리가 1위부터 한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위가 우리가 이제 컨슈머 테크다. 가장 많이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때는 뭐 후드 부분도 있고 패션 부분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 부분도 있고 뭐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지금도 이 소프트웨어 부분도 계속 그 투자 생태계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트렌드인데,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 22년도에는 클라우드나 AI, 사스 부분에 좀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생산성 사스, 뭐 이거는 지금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것도 지금도 좀 각광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씩 미묘하게 다른 부분인데요. 디지털하고 맞물린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각광받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지금도 한류도 있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한류, 이런 부분에 좀 핫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듣는 이제,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부분의 전공이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22년도에는 이제 가상현실 플랫폼, 뭐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에 각광을 받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위부터 5위까지는요, 꾸준하게 이어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부적인 트렌드를 좀 아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적인 역량 아니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서 시장에 진입시킬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3년도를 한번 보실까요? 23년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정체기를 갖고 있고 뭐 투자 단계에서 시드 투자는 뭐 정책이고 뭐 시리즈 투자는 하반기에 회복하고 있는 추세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똑같이 컨슈머 테크,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제조, 소부장, 그리고 차량 모빌리티인데, 약간 미디어 콘텐츠는 좀 24년도에 좀 활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1위부터 8위까지 든다는 거는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한류는 상승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은 하락되고 있지만, 지금 뭐 좀 다시 상승되는 분위기는 한데, 아이템이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메타버스라도 이게 한류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좀 달라진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1위가 됐고, 컨슈머 테크가 좀 3위로 물러났고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다시 2위로 되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는 그래도 계속 중요한 이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스텝 쇼폼이라든지 뭐 생성형 AI가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쇼폼을 한다든지 이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아니면 뭐 영상 부분, 뭐 웹툰 부분, 뮤직, 그리고 팬덤 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 아니면은 이 소프트웨어도 연관성이 있을 텐데 요즘 버티컬한 영역에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유니크한 콘텐츠를 활용하신다면은 좀 더 이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이 바이오 헬스케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의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랑 어떻게 또 연관이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패션이나 뭐 뷰티나 푸드 쪽도 지속적으로 이 핫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또 접목을 시킬까? 이런 노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그 전략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뭐 이런 잡지책 통화서나 아니면은 뭐 어떤 데가 요즘에 투자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충분히 투자자가 매력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많은 전략들을 세우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드실 텐데요. 저는 항상 이 5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걸 2분 안에, 2분 안에 이 5가지를 한번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요. 우선은 2분 안에 한번 이 5가지를 얘기한다라고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뭐 대본 없이도 항상 마음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쳐야 될 부분. 이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단계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주저리 막 얘기해야지만 설득이 된다. 이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분 안에 이 5가지를 얘기하려면 거의 30초 안에 아니면은 뭐 3, 40초 안에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니크한 인사이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회사는 차별성이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차별성이 매력도인 부분도 있고 유니크한 인사이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타겟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은 이런 유니크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런 매력도를 갖고 있어. 이거를 30초 안에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야, 그럴듯한데 하면은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 야, 근데 이 인사이트란 이 아이템이 어, 얼마나 큰 시장을 갖고 있어. 이거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 그리고 이 아이디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 이런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거야.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익 모델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죠. 아무리 뭐 시장이 크고, 아무리 내 아이템이 그 차별성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어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뭔가 시제품을 팔면 팔수록 계속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럼 30초 안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팀이다. 우리는 이런 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이 엘리베이터 피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2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한테 어떤 투자사를 만나던 어떤 엔젤을 만나던 간에 2분 안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매력도를 느낄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아이템은 정말 괜찮은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업함에 있어서 좀 창업팀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내용들을 좀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창업 자체가 정말 훌륭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행착오를 함께 가지면서 좋은 투자사를 만나길 바라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